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호라인입니다. 정상 초음파 강의 7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간과 관련된 혈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 설명드렸던 포탈 베인이 있고요. 다음으로 간동맥, 헤파틱 아테리, 간정맥, 헤파틱 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포탈 베인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간동맥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헤파틱 베인, 간정맥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간 동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 동맥을 검사할 때는 보통 바로 누운 자세에서 평가하거나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측으로 잘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들은 간 동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인터코스탈, 늑골 사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이 도플러 측정하기에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도플러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늑골 사이에 탐촉자를 위치하면서 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헤파틱 아테리, 간동맥 같은 경우는 약 절반 정도에서 해부학적 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셀리악 아테리죠. 복강동맥에서 우측과 좌측으로 분지가 돼서 이 프로포 헤파틱 아테리, 그 다음에 우측과 좌측 헤파틱 아테리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혈관을 통해서 간동맥이 생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검사할 때는 참고해 주시고요. 정상적인 루트에서 간동맥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다른 쪽에서도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우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영상 자체에서 보여지는 것도 일부만 보여지는 단점이 있는 데다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해부학적 변이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초음파상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간동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CT라든지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도플러상에서 보여지는 간동맥의 파양이에요. 보시면 맥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저항성의 파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간동맥 도플러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동맥을 평가할 때는 RI 값, 이 저항 지수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RI 값이 0.5에서 0.8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따로 속도라든지 기타 다른 수치보다는 이렇게 RI 값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간동맥의 특징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간동맥의 해부학적 변이를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보시면 타입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상태예요. 셀리악 트렁크에서 커먼 헤파틱 아테리로 연결이 되어지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영상 보시게 되면 좌측 간동맥 분지가 레프트 가스트릭 아테리, 좌위 동맥에서 분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변이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하다가 총간 동맥을 찾고 우측 동맥을 찾았는데 왼쪽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질병에 있는 상태를 의심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다양한 해부학적 변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총간 동맥에서 좌측만 분지가 되어지고 있고 우측 같은 경우는 상장관막 동맥에서 직접 분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네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우측은 SMA, 좌측은 좌의 동맥에서 각각 분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분지가 되어지고 좌의 동맥에서 추가적인 레프트 헤파틱 아테리가 분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상태는 타입 첫 번째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변이가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할 때는 해부학적 변이를 염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포탈 베인이 가운데 있고요. 양쪽에 마치 미키마우스의 귀처럼 보여지는 두 개의 동그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커먼 바일 덕트, 총담관이고요. 왼쪽 귀가 헤파틱 아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파틱 아테리 구조물을 바로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포탈 베인을 먼저 찾은 다음에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라운드한 구조물을 찾으면서 간동맥을 찾는 과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강동맥과 연결된 헤파틱 아테리를 찾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에올타에서 복강동맥이 분지가 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분지가 되는 부분들이 간동맥, 왼쪽이 비장동맥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분지, 왼쪽 분지를 구분해서 이쪽을 쭉 따라가면 간동맥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복강동맥 분지를 통해서 간동맥을 찾는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플러 측정을 위해서 늑골 사이로 접근한 인터코스탈 스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늑골에 의해서 어둡게 떨어지는 섀도잉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포탈벤 옆쪽에 간동맥이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도플러 검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탐촉자로 향하는 이 수직이 되는 위치에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혈관이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혈관의 각도와 탐촉자의 위치가 좀 나란하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간동맥의 정확한 도플러 측정을 위해서는 인터코스탈 스캔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맥의 도플러 스펙트럼을 적용한 모습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 피크 수치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아래쪽에 이완기에 이런 식으로 완만한 경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맥동성인 파형이 나타나긴 하지만 피크와 이완기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이러한 도플러 파형을 저저항성 파형이라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피크에서 나타나는 파형과 이완기의 파형이 차이가 큰 경우는 고저항성 파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RI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위쪽에 피크 수치와 함께 이완기 수치 값을 이용해서 RI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값이 높게 측정되기 위해서는 피크 값과 이완기 값의 차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RI 값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수치와 이완기 수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RI 값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I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저항성 파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저항성 파형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값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완만한 형태의 도플러 파형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간동맥 같은 경우는 저저항성 파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플러상에서는 1을 넘지 않는 0.5에서 0.8 정도의 값을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헤파틱 아테리에 협착이 발생된 모습이에요.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저저항성 파형보다 이 피크 값과 이완기 값의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정된 RI 값을 보더라도 기준값인 0.5보다 훨씬 낮은 값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태는 간동맥에 협착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도플러 파형이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정상적인 도플러 파형을 이해하시고 대표적인 수치를 기억해 두신다면 비정상적인 상태 영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동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